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의장 후보 선거 대파란입니다. 방금 끝난 민주당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선거에서 우원식 의원이 추미애 당선인을 꺾고 당선되는 대파란이 일어났습니다. 친명계 후보의 사실상 단일화, 이재명 대표의 지원설에 따라 추미애 의장론이 대세로 보였지만 대반전이 벌어진 것이어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등을 놓고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5개월 만에 공개 활동입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오늘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리는 캄보디아 총리와의 공식 오찬에 참석한다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김 여사는 총선을 앞두고 야권의 특검 공세를 받으며 이 비공개 활동만 이어왔는데요. 오늘 일정은 5달여 만에 공개 행보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법과 원칙 따라입니다.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첫 출근길에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잘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이번 인사가 대통령실 주도 아니냐는 지적에 장관을 너무 무시하는 발언이라며 검찰총장과 다 협의했다고 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커지는 등판 촉구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중진 가운데 처음으로 조혜진 의원이 한 전 위원장이 선발 투수로 나서야 한다며 공개 지지를 선언했고 팬카페에선 한동훈 목격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위기의 트바로티입니다. 트롯 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소속사 이광득 대표는 오늘 입장문을 발표해 매니저가 자수한 건 본인이 지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표는 김 씨 차량 블랙박스가 사라진 데 대해선 또 다른 매니저가 개인 판단으로 한 것이라며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않았고 사고 이후 심각한 공황장애가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고 차량을 이동했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의료개혁 운명의 날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오늘 오후 5시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의대 정원 확대를 비롯한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에 돌파구가 열리는 반면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의료계의 반발이 더욱 가중되고 당장 의대 증원도 무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의 첫 소식은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 경선 결과 속보입니다.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 저희도 몇 번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민주당에서 이 말을 실감케 하고도 남는 대파란이 일어났습니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이 선출된 건데요. 투표 전까지 민주당 안팎에서는 어위추, 어차피 국회의장은 추미애 당선인이란 전망이 우세했지만요. 투표 결과 그야말로 대이변이 만들어진 겁니다. 방금 전 끝난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 선출 과정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 민주당은 당선인 회의를 열어서 22대 국회 첫 의장 후보를 선출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경선에는요, 당초 6선이 되는 이 추미애 당선인과 조정식 의원, 그리고 5선의 우원식, 정성호 의원이 후보로 등록을 했지만 지난 주말이었죠. 이 조정식, 정성호 의원이 같은 날 동시에 이 중도 하차하면서 추미애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의 2파전으로 좁혀졌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거운동을 거쳐서 오늘 최종 투표 결과 총 참석 인원 169표 중에 우원식 의원이 과반을 얻어서 승리했습니다. 민주당은 당내 경선에서 관례적으로 이 정확한 득표수는 밝히지 않고요. 승자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우원식 의원이 몇 표를 얻었는지, 추미애 당선인은 몇 표를 얻었는지 이거는 지금 공개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3자격인 저희도 그렇지만요. 우원식 의원의 승리, 현장에 있었던 민주당 의원 그리고 당선인들에게도 상당히 충격적이었던 모양입니다. 결과가 발표되고 참석자들이 정말 경악하는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그 현장이 이랬는데요. 진선미 선관위원장이 결과를 발표하니까 여기저기에서 대박이라는 말과 함께 환호성이 쏟아졌고요. 또 지켜보던 기자들도 술렁이었다고 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선 전부터 민주당 안팎에서는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지원, 그러니까 이 명심을 등에 업은 이 추미애 당선인의 선출 가능성이 거의 100%로 전망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이 대이변의 현장 상황과 우원식 의원의 당선 소감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기호 4번 우원식 후보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였기에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우원식입니다. 이렇게 우리 171분의 22대 민주당 당선인들께서 힘을 모아주셔서 저에게 큰 숙제 또 일을 맡겨주셔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그 국회는 민심이 만들어낸 그런 국회이고 민심의 뜻을 따라서 국회가 할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의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가 될 것입니다. 중립은 몰 가치가 아닙니다. 국회의장은 단순한 사회자가 아닙니다. 그 국회를 구성한 국민의 민심을 그대로 반영해 나가는 그런 국회의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말씀드렸던 대로요. 민주당 내는 물론이고 그 언론의 대다수도 우원식 의원의 승리를 예상하지 못했던 건요. 명심,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 추미애 당선인한테 향해 있다. 이런 해석이 지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두의 예상이 빗나간 건데 그래서 또 대이변이라고 하는 겁니다. 4파전으로 흐르던 경선 분위기가 뒤바뀐 건 지난 주말 사이 친명계로 분류되는 조정식, 정성호 의원이 후보직을 내려놓으면서였습니다. 친명계 좌장격으로 누구보다 이재명 대표의 의중에 정통한 것으로 알려진 정성호 의원이 먼저 돌연 후보 사퇴 입장을 밝혔고요. 이후 역시 친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조정식 의원이 추당선인과의 회동을 거쳐 단일화 합의문까지 마련해 발표했죠. 이렇게 친명계 내부의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면서 당 안팎에선 경선이 아닌 사실상 추미애 추대로 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왔습니다. 더구나 박찬대 원내대표가 조 의원과 정 의원을 각각 만나 사퇴를 설득했다고 전해지면서 이러한 물밑 조정에 사실상 이 대표의 생각이 반영됐을 것이라는데 이론이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는 지난주 입원 치료를 이유로 일주일간 휴가를 떠난 상황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입원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무록 제거 시술 등 건강상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14일 오후 퇴원한 뒤 어제까지 자택에서 휴식을 취한 뒤 오늘 국회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당선자 총회로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휴가 동안 국회의장 경선 등 당 현안에 침묵했던 이 대표는 오늘 투표 결과와 추당선인 추대를 위한 후보 교통정리설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우원식 당선인이 의장 후보로 결정됐는 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떤 후보도 의장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국민의 뜻에 맞게 잘 수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심이 추미애 후보한테 있다는 분석이 많았는데 결과가 다르게 나온 이유를 어떻게 보세요? 당선자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게 당심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장 경선 과정에서 대표님의 의중이 좀 반영됐다는 얘기가 좀 나왔잖아요. 저도 한 표죠. 자,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그렇게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금 방금 그 화면으로 본 이재명 대표의 표정이나 이런 게 좀 굳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나중에 이제 저희 민주당 출입 기자들한테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하여튼 화면상으로만 봐서는 그렇고 지금 저희와 함께 있는 패널들께서도 그런 의견들을 주셨는데요. 이제 궁금한 거는 어떻게 왜 이런 반전의 결과가 나타났냐 바로 이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른바 명심이 추 당선인 쪽에 있다 이런 관측이 지배적이었던 것에 비춰보면 혹시 이 대표의 리더십에 구멍이 생긴 건 아니냐 이런 의심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반론도 있을 겁니다. 총선 이후에 이 대표의 당 장악력이 더욱더 확실해지고 또 견고해졌기 때문에 설마 그럴 리 있겠느냐 이런 해석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재명 대표의 표정을 보면 이게 뭔가 말 못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사정이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시각도 나올 만은 한데 저희가 이제 추후에 좀 취재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의 그런 장악력 못지않게 결국 추 당선인 본인한테도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나친 명심파리가 오히려 추 당선인한테는 독이 됐던 거 아니냐 이런 시각 나올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2파전으로 좁혀진 이후에 우 의원과 추 당선인은
이재명 당대표의 뜻이 나에게 있다면서 이른바 이 명심 경쟁을 펼쳐왔습니다. 그리고 이 당내 강성 의원들과 지지자들은 추 전 장관의 이 추진력 등을 근거로 해서 약간 추대하는 분위기를 형성을 했는데, 하지만 이후에 이 친명 지도부의 추 당선인 추대를 위한 그 교통 정리설까지 제기가 되면서 이 중진 의원들 사이에선 쓴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또 이재명 대표가 확실하게 뭐 어느 한쪽을 손을 들어주지 않았던 만큼 의원들도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고 여러 면에서 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우연을 선택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선 전에 명심을 강조했던 추 당선인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치 효능감을 주장하는데 충분한 의견 일치를 받고요. 예. 또 그 부분에 있어서 깊은 신뢰가 있습니다. 명심은 어떤 네. 친소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심과 민심과 일치하는 것이죠. 경선을 코앞해뒀던 오늘 오전에는요, 야권 원로들의 쓴소리도 잇따라 나왔습니다. 특히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요, 추 당선인을 겨냥해서 당초 예상했던 4명의 후보가 다 나왔으면 결선에도 가기 어려운 사람이다, 이렇게 아주 직격을 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5선 고지에 오른 박지원 당선인은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해 국회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 명심이 개입했다며 국민들이 생각하는 상식선과 맞지 않는 정치란 취지로 비판했고요. 야권의 대표적 원로인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국회의장 경선 과정의 명심 개입설과 이재명 대표 연임설을 동시에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오늘의 투표 결과는 이러한 원로들의 지적과 당내 친명계의 과도한 권한 집중에 대한 당선인들의 견제 심리가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관련해 유 전 사무총장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뭐 한 사람의 거의 황제를 모시고 있는 당 같잖아요. 왜 대표가 그 개입을 하는지. 추미애 의원은 결선에도 가기 어려운 사람이. 그 행적이 있잖아요. 정치적 행보가 굉장히 불안하게 여기잖아요. 제일 그 불안한 후보로 이렇게 그 취급을 받던 사람이거든요. 우원식 의원한테도 좀 그만뒀으면 하는 전가를 받긴 받았대요, 자기도. 누구로부터요? 그 누구라고까지 나도 그 염치가 체면이 있지. 결과적으로 이게 물밑에 숨겨져 있던 당심은 추미애 당선인이 아닌 우원식 의원에게 있었다, 이 점이 확인된 겁니다. 평소에 우 의원은요, 이 의원들과의 스킨십을 꾸준히 쌓아온 그런 행적으로 알려졌는데, 그런 이력이 또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의 예상을 뒤엎고 승리한 우원식 의원은 이 뚝심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현장 중심형 중진 의원으로 평가받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선거에서 최다선인 추미애 당선인을 꺾은 배경으로도 현장을 중심으로 한 의원들과의 스킨십을 꾸준히 쌓아왔다는 것이 주요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2021년 대선 전국에서 이재명 후보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는 등 친명계 의원들과도 접촉을 계속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는데, 때문에 명심이 추 당선인으로 기울었다는 평가 속에서도 선전할 수 있었던 거란 해석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요, 민주당의 국회의장 후보 선출 위한 당선인 총회가 열렸는데, 당초의 예상을 뒤엎고서 우원식 의원이 추미애 당선인을 꺾고 당선이 됐습니다. 이거는 아까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어의추, 어차피 국회의장은 추미애, 이런 말까지 민주당 안팎에서 떠돌 정도로 추미애 당선인의 당선 가능성 거의 100%다, 이렇게 점쳤고요. 그래서 추 당선인이 만약에 국회의장 후보가 돼서 또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이 된다면 정말 여야 관계가 엄청나게 큰 곤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이른바 추윤 갈등이 2라운드가 펼쳐져서 대통령과 국회 사이의 그 긴장 관계가 엄청날 것이다, 이런 우려 섞인 관측이 많았는데, 지금 그 관측까지 다 틀어져 버린 이런 대파란이 벌어진 겁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조금 더 취재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네. 하셨는데 저희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일견 생각하면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정성호 의원과 조정식 의원이 불출마를 택했을 때 그게 이재명 대표의 뜻이 전달됐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박찬대 원내대표까지 그럼 움직였으니까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네네. 직접 그 불출마를 통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뜻이 아니라면 정성호 의원이나 조정식 의원이 이 국회의장 뜻을 접었을 리가 없다고 보면 네네. 그건 거기까지는 맞는 것 같은데, 자, 그럼 그 다음에 벌어진 현상은, 그럼 이재명 대표가 그 뜻을 접고 결국은 은밀하게 우원식 후보를 지원한 것이냐, 또 그런 흔적은 현재 없잖아요.
또 그렇게 보기도 어렵겠죠. 뭐 이재명 쉽지는 않을 대표가 것으로 아마 보입니다. 앞과 뒤가 다르게 행동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요? 네. 그거야 뭐 저희가 모르나요? 확실하게 알 수는 네. 없는 거지만 네네. 여하튼 그랬을 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네. 지금 171명씩이나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마 의원 개개인들이 추미애 당선인은 사실 여러 가지 말을 쏟아냈잖아요.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뭐 이재명 대표의 대권 가도에 자기가 도움이 되겠다는 얘기까지도 한 걸 보면 이거 너무 좀 지나치게 많이 나간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의원들이 했을 거라고요. 네. 어차피 뭐 우원식 의원이든 추미애 그 당선인이든 뭐 민주당 그 출신의 국회의장 아닙니까? 아마 그런 점에서 저는 그 의원 개인들의 판단이 더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들이 무기명 투표로 하는 부분은 예측이 가장 어렵다는 말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그 얘기가 통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추미애 당선인이 이제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의견이었는데 사실 오늘 결과에서 우원식 의원이 전반기 의장에 선출된 것은 아무래도 국회의원들이 각 별로 나름대로의 또 생각에 따른 투표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앞서서는 인위적으로 교통정리가 있었던 것 아니냐, 뭐 이른바 명심이 개입된 거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있었는데 그런 해석들이 조금은 과했던 게 아닌가라는 것을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의원들이 결국 우원식 의장을 택했다라는 것은 결국 우원식 의원이 원내 경험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원내 수장으로서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이번에 좀 여야 간에 협치할 것들은 협치를 하지만 또 개혁국회를 이루어야 된다라는 또 당원들의 어떤 그런 뜻까지도 우원식 의원이 좀 받들어야 된다라는 취지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근데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대로 이번 경선 결과, 그다음 경선 과정에서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론이 없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당 안팎에서도 역시 그거 아니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당선인들 오늘 뭐 160 몇 명이 거기에 지금 나왔다고 하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누구한테 결국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있느냐는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건 이재명 대표가 당선인 총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개인의 생각에 따라서 당론을 무시하는 거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이 당선인들 또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이른바 군기잡기를 시도했다. 이런 소식 저희가 얼마 전에 전해드렸는데 결국 그것과는 좀 배치되는 상황이 이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부터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재명 대표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이것이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당내를 갖다 지휘해 나가는데 어떻게 작용할지 이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거는 이제 이번 결과가 이재명 대표의 뜻과 같은 거냐 다른 거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원 개인들이 그 판단이 더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이제 그런 관점의 연장선상으로 본다면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그 일반적인 국민 눈높이로 봤을 때 매우 부당하다라고 판단되는 어떤 결정을 했을 때 이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들이 무조건 따라가는 거는 아니지 않느냐. 뭐 아마 그런 정도의 판단을 앞으로 예측을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번 이 결과가 이재명 대표의 그 뭐 완벽한 당 장악력 여기에 균열을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굉장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특히 이제 총선 이후에 총선을 승리를 이끈 대표였기 때문에 단합력도 굉장히 강해지고 그립감도 커진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선 결과가 바로 이재명 대표의 어떤 리더십을 흔들 거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다만 왜냐하면 그렇게 보려면 뭐 우원식 의원이 이재명 대표와 뭐 척을 지는 관계였다든지 또는 이재명 대표와 뭐 긴장 관계에 있었다든지 이렇다라고 한다면 좀 더 뭐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린다 이런 말에 또 근거가 될 수는 있겠는데 사실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에도 친명계로 분류할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이 경선 과정에서 명심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원식 의원이 경선에서 승리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바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는 것으로 직접 연결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용산발의 속보가 있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대규모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두고서 김건희 여사 방탄용이다 이런 비판 야당에서 집중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가 오늘 캄보디아 총리 부부와의 오찬에 참석을 하면서 공개 일정을 재개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로 공식 일정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5개월여 만에 공식 일정을 재개한 겁니다. 네, 조금 전 12시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이 캄보디아 훈 마네 총리 부부가 오찬을 함께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김건희 여사도 동석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부부가 함께 방한한 이 훈 마네 총리와 격식을 맞추기 위해서
부부 동반 오찬을 하게 됐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김 여사는 그동안 이 비공개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지난 2월에는요, 이 제복 영웅 유가족에게 추모 편지와 과일 바구니를 선물한다거나 이 관저에서 진행됐던 넷플릭스 공동 대표와의 이 오찬에서 윤 대통령과 참석하는 등 이 비공개 일정을 소화하긴 했지만 이제 이 과정에서 사진 등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 총선에도 윤 대통령과 별도로 이 사전 투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이 오늘 오찬을 계기로 해서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의 이 순방 동행 등에 한정을 해서 공개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설지 이 부분도 관심입니다. 그동안 공개 활동을 자제했던 김 여사가 공개 활동의 계기로 이 캄보디아 정상 부부의 오찬을 선택한 것도 눈길을 끕니다. 김 여사는 2022년 캄보디아 방문 때 한 심장병 환우 아동하고 특별한 인연을 또 맺었던 그런 사연이 있죠. 아마 그런 인연이 이번에 김 여사가 움직이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관측도 나오나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아세안 정상회의 당시 캄보디아를 방문해 심장병을 앓는 어린이 로타군의 집을 직접 찾아가 위로한 바 있습니다. 당시 모습이 화제가 되자 민주당 장경태 의원 등이 김건희 여사가 아픈 어린이를 안고 설정된 사진을 찍었다며 빈곤 포르노를 운운하며 비난했고 이에 대통령실에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논란 속에서 로타군에게는 기적이 찾아오기도 했는데요. 로타군은 김 여사와 만난 뒤 한국으로 와서 서울 아산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받을 수 있었고 김 여사는 로타군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하며 인연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모습 보고 오시죠. 다음번에 만날 때 더 건강해서 같이 만나야 돼요. 약속. 너무 어려운데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뛸 수 있다는 게. 뭔가 앞으로 힘들 때마다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극복을 했는데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런 인연을 의식한 듯 캄보디아 훈 마넷 총리도 오늘 오찬에서 인도적 차원에서 양국 간에 이뤄진 교류에 대해 언급하면서 영부인께서 캄보디아 심장병 환아의 수술을 지원해 주신 것은 중요한 사례라며 김건희 여사와 로타군 얘기를 재차 거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김 여사가 이렇게 공개 활동을 재개했지만요. 당초에는요. 어제 이 부처님 오신 날 봉축식에 김 여사가 참석하는 걸 검토했지만 막판에 취소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지난해 윤 대통령과 불교신년 대법회에 참석하고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 분향소를 찾아 조문하는 등 불교계 행사에 비교적 적극적으로 참석해왔었죠. 그런데 대통령실에서는 어제 김 여사가 봉축식 행사에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막판에 불참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봉축 법요식 이후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이동해 참석한 비공개 오찬 자리도 동행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마찬가지로 무산됐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행사 참여를 막판에 불참으로 결정한 건 불교계의 경축일인 부처님 오신 날 행사 자체가 아닌 외부 공개 활동을 재개한 대통령 부인에게 대중의 시선이 쏠릴 것에 대한 우려와 함께 검찰 인사 후 김 여사 방탄 논란이 커진 점을 고려했을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직접 참석하지 않았지만요. 어제 봉축식 전에 있었던 윤 대통령 그리고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의 환담 자리에서 김 여사에 관한 언급이 또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어제 이 환담 자리에서 날씨 이야기와 함께 가벼운 덕담이 오가던 중에 이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이요. 김건희 여사에게 감사하다라는 말을 꺼낸 겁니다. 진우 스님은 김 여사 덕분에 이 미국 보스턴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던 고려시대 스님들의 전신사리가 우리나라로 돌아올 수 있었다면서 불교계에서도 크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는데 이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지난해 4월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이 보스턴 미술관을 찾았을 때 14세기 이 고려시대 불교 문화의 정수를 담은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는 은제도금 라마타엽 사리구와 용기와 사리 반환 관련 논의 제기를 요청했던 그 부분을 언급을 한 겁니다. 이 사리구와 사리는요, 꽤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지난 2009년부터 환수 논의가 지속이 됐었지만 진척이 없었습니다. 이 김 여사 요청을 계기로 해서 이제 협상이 제기됐는데 그 끝에 이 지난달
불교식 의례를 거쳐서 이 보스턴 미술관으로부터 사리를 기증받았고요. 이 사리구의 경우에는 이 대여 기관과 이 방식 등을 협의 중입니다. 때문에 이제 진우 스님이 김 여사에게 감사하다 그런 말을 이제 전한 건데 윤 대통령은 진우 스님의 이 감사 인사에 한미 관계가 돈독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답했습니다. 김 여사가 현재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된 건요, 바로 이 명품백 수수 의혹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죠. 검찰이 지난 월요일에 최재형 씨를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최 씨 측하고 당시 사건을 보도했던 유튜브 채널 측이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선일보 보도인데요. 양측이 이 선물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같은 범죄 혐의와 직접 관련된 부분에서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에서 목사 활동을 했던 최 씨는 지난 13일 검찰 조사에서 향수 등은 대통령 취임 축하 선물로 줬고 명품 가방은 김 여사의 인사청탁 의혹을 취재하기 위해서 줬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자신이 받고 있는 청탁급지법 위반 혐의에서 범죄의 성립 여부를 가르는 윤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을 사실상 부인한 겁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았더라도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윤 대통령이나 선물을 준 최 씨 역시 처벌하기가 어려운데 선물을 준 최 씨가 이를 부인한 겁니다. 반면 문제의 사건을 함께 기획해 폭로한 유튜브 채널 측은 윤 대통령이 통일운동가인 최 목사를 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또 최 목사와 김 여사가 나눈 메신저 대화에도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양측이 수사 과정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서로 고발된 혐의와 처벌 가능성이 다르기 때문이란 해석인데요. 최 씨는 청탁금지법을 비롯해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등 여러 혐의가 걸려 있지만 유튜브 채널 측은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만 고발된 상태라 처벌될 가능성도, 처벌 수위도 최 씨 쪽이 훨씬 커 최 씨가 몸을 사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최근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두고서요, 야당은 김건희 여사 방탄용 물갈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요, 조만간 있을 이 후속 중간급 간부 인사에서 김 여사 수사를 실무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의 1차장 그리고 4차장 그리고 일부 부장검사 등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에 따라서 파장이 더 커질 수도, 또 이쯤에서 잠재워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법무부는 이미 이 검찰 간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내 외부기관 파견자 공모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공모 마감은 내일로, 이르면 다음 주나 이달 말에는 중간 간부 인사가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큰 관심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이 주가 조작 의혹, 그것을 수사를 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 라인일 텐데요. 특히 이 김 여사 관련 수사를 실무 지휘하는 중앙지검 1차장과 4차장 후임 인사 여부가 관건입니다. 이 중앙지검장에 이어서 만약 이들까지 교체가 될 경우 인사 파장이 더 커지고 또 검찰과 법무부 간 인사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요, 오늘 첫 출근길에 이 인사 논란과 관련해서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야권에서는 본인을 이른바 친윤 검사라고 하는데 이렇게 비판한 데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야권에선 검사장님이 소위 말하는 이제 친윤 검사다라고 해서 공격하고 있는데요. 정치권에서 쓰는 용어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3년 동안 검사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 여사 수사팀 인사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사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다 취할 생각입니다. 어떤 사건이든지 저희가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그 사건의 실체와 경중에 맞게 합리적인 결론을 신속하게 내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당이 김건희 여사 방탄용이라고 공세를 펴는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 여권에서는요, 이 반대 엄호 발언이 나와서 또 논란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요, 윤석열 대통령을 상남자, 이렇게 옹호하고 나서서 야당의 거센 반발을 불렀습니다.
먼저 문제의 발언을 살펴보면요. 홍 시장은 지난 14일 자신의 SNS에 자기 여자 하나 보호 못하는 사람이 5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겠느냐. 방탄이 아니라 최소한 상남자의 도리다. 비난을 듣더라도 사내답게 처신해야 한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정부의 검찰 고위직 인사를 향해 야권이 김건희 여사 방탄용이라고 비판하자 이를 반박한 건데요. 이를 두고 홍 시장의 온라인 소통 플랫폼에 지지자로 보이는 한 네티즌이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리자 홍 시장은 재차 누구를 방어하려는 메시지가 아니라 상식적인 접근이라며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한이 없다고 댓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홍 시장이 윤 대통령을 상남자라고 표현을 하면서 검찰 인사를 옹호하고 나서니까 민주당에서는 일제히 비판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요, 홍 시장에 대해서 아첨꾼의 하책 훈수질이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고요.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상남자가 되려면 대통령직 내려놓고 변호사를 해야 한다라고 일침했습니다. 강민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요. 홍 시장의 언어 도단은 이 국민의 분노를 읽어내지 못한 왜곡된 자기 정치에 불과하다라고 날을 세웠는데요. 야당뿐 아니라 여당 내부에서도 이 홍 시장의 발언을 두고 적절치 못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인물이 안철수 의원인데요. 안 의원은 홍 시장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공직을 그만둬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여야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이 자기 아내를 보호하는데 권력을 쓰는 자리입니까? 우리 헌법은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있고 대통령은 그 일차적 책임이 헌법을 수호하는 것입니다. 범죄 혐의자 아내를 보호하는 상남자가 되려면은 대통령직 내려놓고 변호사를 해야죠. 그건 민간인의 이야기죠. 공직자는 또 다른 많은 국민들을 위한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공직자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건 굉장히 부적절하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본인이 그만두셔야죠. 공직자를. 해석하기가 굉장히 곤혹스럽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5개월여 만에 오늘 공식 일정을 재개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캄보디아 그 총리 부부가 방한을 했잖아요. 그럼 잘 아시다시피 그 상대국에서 부부가 방한하면 오찬 자리에는 이쪽에 김건희 여사가 안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정치권의 여러 가지 공방과는 무관하게 캄보디아 총리 부부가 방한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제 카운터파트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오찬 자리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뭐 김건희 여사가 뭐 작년 12월 이후에 뭐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활동을 재개하지 않았다라는 거하고는 저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제 오늘 이후에 또 다시 김건희 여사가 이제 과거처럼 그 약간 뭐 공개 활동을 좀 자제한다든가 한다면 이게 이제 특이한 케이스가 되겠죠. 저는 뭐 그래서 이번 이 오찬 자리에 김건희 여사가 지금 참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별한 외교적인 사정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 이게 뭐 최근에 논란이 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글쎄요, 일단 공개 활동을 언젠가는 재개해야겠죠. 대한민국의 영부인이고 영부인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잠행을 하라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다만 국민적인 여론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다시 공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선결 조건들이 있을 텐데요. 지금 당장 수사 중인 부분에 대해서 국민적인 의혹도 털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동안 미비하다라고 좀 보완을 요구받았던 대통령실의 어떤 그 조직 체계에 대한 개편도 필요할 겁니다. 특히 지금 검찰의 수사 지휘 라인이 교체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방탄이 아니냐라는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교묘한 시기에 지금 공개 활동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저는 국민 여론에서는 별로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얼마 전에 민정수석실이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결국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떤 활동들을 좀 뒷받침하고 또 제대로 어떻게 보면 정비를 해줄 수 있는 제2부속실이 다시 부활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 계속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제2부속실에 대해서는 검토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좀 대통령실에서 밝힌 후에 김건희 여사가 공개 행보를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적인 아쉬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루마니아 대통령이 한국을 찾았죠. 그때 당시에는 김건희 여사가 그 루마니아 대통령 부인을 비공개로 만났는데 그때 이제 사진을 공개를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캄보디아 총리가 왔을 때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오찬에 참석을 한 건 보면 아마 그 캄보디아와의 저희도 소개해드렸지만요. 개인적인 인연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점도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런 또 짐작은 해봅니다. 이제 여당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비대위가 첫 발을 떼면서 준비 작업의 속도가 붙고 있는데요. 당내에서 연일 한동훈 전 위원장의 등판론 그리고 총선 패배 책임론이 맞서면서 전당대회 이슈를 모두 빨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다. 이런 또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 내 3040 소장파이자 또 낙선자 모임이죠. 천목회가 밤샘 토론 끝에 정부와 당을 향해서 아주 거침없이 쓴소리를 쏟아낸 반면에 한 전 위원장의 등판론에 대해서는 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놔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천목회는 보수 재건과 당 혁신을 주제로 해서 그제 저녁부터 어제 아침까지 장장 14시간에 걸쳐 밤새 토론을 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에 바로 브리핑을 통해서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그 내용은 사실상 이 윤석열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잘못점을 지적한 사실상의 징비록에 가까웠습니다. 이들은 이 국민이 바랬던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부응하지 못했고 당은 무력했다. 우리는 침묵했다. 우리의 비겁함을 통렬히 반성한다. 이렇게 자성의 목소리를 쏟아냈는데 그런데 또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책임론에는 선을 그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 회원은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이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하고도 당대표가 됐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사례 있지 않습니까? 대선 지고 지선 지고 그래도 자기 보고 나가고 그리고 또 당대표 되고 하는 모습들 여러분들 다 보셨잖아요. 정에는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저희는 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부응하지 못했고 당은 무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침묵했습니다. 우리의 비겁함을 통렬히 반성합니다. 이처럼 낙선자들은 연일 이렇게 자성의 목소리 내고 있는 반면에 통상 이 쇄신 주장에 앞장섰던 초선 당선인 그리고 재선 이상 의원들의 목소리는 찾기 힘든 그런 또 상황입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는 기현상이다. 이렇게 또 한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4년 전 총선 때만 해도 초선 당선인을 중심으로 정당 개혁과 쇄신 움직임이 활발했었는데요. 반면 중앙일보 분석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초선 44명 중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총선 패배 책임을 언급하거나 당의 쇄신과 반성을 주장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이처럼 여당 초선들이 단체로 침묵하는 이유에 대해 당내 일각에선 낙선자는 남탓만 하고 당선자는 주류 눈치만 보는 게 지금 상황이라는 진단이 나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런 가운데 현역 중진이죠. 조혜진 의원이요.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해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현역 의원들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이 출마 요구 목소리가 나온 거 처음입니다. 네,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조혜진 의원은 그제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전당대회는 국민의힘이 대선 이전에 회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고요. 희망 있는 전대가 되려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출마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조 의원은 기존의 인물들은 그다지 새로울 것도 없다. 진부하고 상투적인 경쟁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비판하며 총선 패배의 실질적 책임 역시 한 전 위원장에게 물어서는 안 된다고 옹호했는데요. 그러면서 한 전 위원장이 정치의 뜻이 있고 당과 국민에 대해서 소명의식이 있다면 이제 그 역할에 출사해야 한다며 총선 때 구원투수로 출전했다 패전 처리투수로 끝냈는데 이제는 선발투수, 주전투수로 나서야 한다고 거듭 출마를 촉구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직접 영입해서 인천에 출마했지만 낙선한 인물이죠. 박상수 변호사인데요. 최근 한 전 위원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또 수도권 재건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 전 위원장의 정치적 움직임 가운데서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진 것도 또 처음입니다. 이 역시 한 전 위원장이 정치 복귀에 사실상 시동을 걸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네, 이 박상수 변호사는 지난 총선에서 한 전 위원장의 인재 영입 1호였죠. 인천 서구갑 지역에 출마를 했다가 낙선을 했는데요. 이 박 변호사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전 위원장이 자신을 포함해서 이 영입 인재들에게 연락을 했다면서 당 상황이나 정부 그리고 보수가 재집권에 나갈 방향, 특히 이 수도권 재건 측면에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다만 박 변호사는 이 한 전 위원장과 전당대회 이야기를 하진 않았다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그러면서도 그는 이 친윤계가 한 전 위원장의 당대표 출마를 원하지 않았다면 공격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한동훈 원톱 이 책임론을 강조를 하면서 오히려 한 전 위원장 등판론을 키웠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제가 생각했던 약점인 바로 이 서사의 부족이라는 이 약점이 지금 이 상황을 거치면서 극복되고 있다. 독이 든 성배인데라는 생각을 계속했지만 어차피 이렇게 서사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라면 그게 정치인으로서 홀로 서기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당대회 이야기는 전혀 이런 이야기는 없고 다만 이제 요즘 이제 돌아가는 당의 상황이나 아니면 우리 정부 그리고 앞으로 우리 보수가 이렇게 다시 재집권해서 나갈 그런 방향 그리고 특히 수도권을 재건해야 된다라는 이 측면과 관련돼서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각을 세우고 있고 또 나를 세우는 인물 바로 홍준표 대구시장이죠. 이런 홍준표 시장 같은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반대편의 입장에 서 있는 분들이 오히려 한 전 위원장의 등판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지금 이런 주장인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홍 시장은요 오늘도 한 전 위원장을 애라고 폄하하면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네, 홍준표 시장은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서 당대표 하나 맡겠다는 중진이 없어서 또다시 총선 말아먹은 애한테 기대겠다는 당이 미래가 있겠냐고 쏘아붙였고요. 문재인의 사냥개가 돼 우리를 지옥으로 몰고 간 애 밑에서 배알도 없이 또 정치하겠다는 것이냐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차기 당권 주자로 꼽히는 인물들 사이에서도 한동훈 전 위원장의 등판 가능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연일 나오고 있는데요. 안철수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총선 패배에 대한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이 맞지 않겠냐며 자신이 한 전 위원장이라면 기다릴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문법으로 보면은 한번 그렇게 총선을 전체를 지휘하신 분이 아주 큰 패배를 했다면 어느 정도 성찰의 시간을 가진 다음에 나오시는 게 맞죠. 근데 그래왔죠. 요즘 보면 그러지 않은 경우들도 많아서요. 저는 이건 전적으로 한동훈 전 위원장의 결단과 그리고 또 책임에 따르는 문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상황이시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기다릴 것 같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사무총장을 맡았죠. 한동훈 전 위원장하고 합을 맞춰서 선거를 이끌면서 대표적인 친한동훈계로 떠오르고 있는 인물인데요. 바로 장동혁 원내수석 대변인입니다. 장 대변인은요. 총선 후 한 전 위원장의 책임론을 꺼내든 인사들을 또 직설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네, 장동혁 원내수석 대변인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총선 과정에서 한 전 위원장에게 지원 유세를 와달라고 했던 분들이 이제 와서 한 전 위원장 책임론을 내세우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꼬집었는데요. 그러면서 이 한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는 전적으로 본인이 고민하고 또 결단할 문제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도 민심이 부르면 거부할 수 없는 것이 정치라면서 민심은 계속 변하는 중이다.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2조 심판론을 가지고 저희들이 선거운동할 때 많은 분들이 한동훈 위원장이 지원 유세 한 번만 더 와달라고 했던 분들 지금 와가지고는 그것 때문에 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시절에 당원과 동료 시민에게 많은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시기에 그 약속을 지킬지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고민하고 결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은 민심이 부르지 않으면 나아갈 수 없고 민심이 부를 때 거부할 수 없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저는 계속 지금도 민심은 변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둘러싸고 여권이 이렇게 시끌시끌한데요. 하지만 한동훈 전 위원장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떤 입장도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전 위원장의 일상 행보들은 연일 시민들한테 지금 목격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 역시도 정치 아닌 정치를 하고 있는 일종의 복귀 신호탄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의 온라인 팬카페에는 연일 한 전 위원장을 봤다는 목격담이 이어졌는데요.
휴일이었던 어제도 서울 강남구 인근 거리에서 한 전 위원장을 봤다며 한 전 위원장의 뒷모습을 찍은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또 한 전 위원장 팬들이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거리 투표도 진행됐다는데요. 공개된 사진을 보면 한동훈 전당대회 조기 복귀를 묻는 판넬을 세워두고 찬성과 반대 칸에 스티커를 붙이는 형태였는데 보시다시피 찬성 칸에 스티커가 더 많이 붙어 있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한 전 위원장이 최근 자택 인근 거리에서 목격되거나 공공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모습, 원희룡 전 장관과 공개된 장소에서 만찬을 한 사실 등이 속속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한 전 위원장이 당권 도전을 위해 몸풀기에 나섰다, 목격담 정치를 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KBS 취재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 측은 회원 등록이 된 도서관을 평소처럼 찾은 것이라며 목격담 정치를 한 적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당의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가장 뜨거운 이슈 메이커는 역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서요, 지구당 위원장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황태자로만 비춰졌던 한 전 위원장인데 친윤계가 총선 패배 책임론을 제기를 하면서 여기에 탄압의 서사가 더해졌다. 그래서 전대 출마 가능성도 커졌다. 이런 주장이 일부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상당히 가능한 주장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나 아니면 이제 총선 백서 태스크포스의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의 움직임을 보면 사실은 이번 총선 완패의 책임을 거의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약간 몰아가기 식으로 지금 움직임이 있거든요. 네네.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만약에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다가도 출마하지 않으면 모든 책임이 본인한테 쏠릴 것 같은 그런 걱정을 하게 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비대위나 아니면 총선 백서 TF가 한동훈 전 위원장을 자꾸 불러내는 형국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요. 물론 최종적인 결심이야 뭐 본인이 하겠지만 알겠습니다. 오히려 당의 움직임으로 볼 때는 한동훈 전 위원장을 굉장히 자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최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편인데요. 결국 한동훈 전 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거 분명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명분으로는 대안이 없지 않겠느냐라는 명분도 제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전당대회에 실제로 정말 출마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론이 다시금 직접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특히 홍준표 시장이라든지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 여러 인사들이 제기하고 있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어떤 비판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욱 거세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당대회를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경선 과정에서 본인에게 불거지는 그런 책임론에 대해서 상처를 입지 않고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주목해서 봐야 될 쟁점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관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빛내주셨기 때문에 제가 빛이 나는 사람이고, 앞으로도 많이 함께 해주십시오. 평생. 부처님 오신 날 휴일을 전후해서 시중에 가장 큰 화제 가운데 하나는요, 바로 트바로티라는 별명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뺑소니 사건일 겁니다. 김 씨가 사고를 낸 뒤에 매니저와 운전자를 바꿔치기 했다, 이런 논란이 시발점이었는데요. 김 씨 차량에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없어진 것까지 더해서 경찰은 소속사 차원에서 뭔가 조직적 은폐 시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렇게까지 의심을 하면서 수사를 확대하고 나섰습니다. 뺑소니에서 시작된 이번 사건의 의혹이 음주운전 여부에서 대리 자수, 사건 조작 가능성까지 정말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겁니다. 네, 정말 이 짧은 기간에 많은 양의 보도가 쏟아졌는데요. 먼저 이 가수 김호중 씨가요, 지난 9일 밤 11시 40분쯤 이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마주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이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그제 뒤늦게 이제 알려지면서 이 팬들에게는 물론이고 사회적으로 정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이 과정에서요, 이 김 씨의 매니저가 자신이 해당 차량을 운전했다면서 이 김 씨의 옷으로 바꿔 입어서 경찰에 허위 자수를 하고, 또 이후에 김호중 씨가 경찰 조사 초기에 운전 사실을 발뺌하다가 결국 시인한 것이 알려지면서 이 논란이 이제 더 증폭됐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오전
이 김호중 씨의 소속사 대표가 매니저와의 운고 입고 대신 일처리를 해달라고 부탁했다며 이 모든 게 소속사 대표이자 친척형으로서 김호중 씨를 과잉보호하려다 생긴 일이라고 사과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은요, 김호중 씨가 사고 이후에 매니저한테 음주운전을 했다가 사고를 냈다, 경찰에 좀 대신 출석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녹취 파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또 이 언론은요, 경찰 역시도 이 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덧붙여서 파장을 불렀는데요. 이 부분이 만약에 맞다면 소속사 대표의 주장과는 상충되는 지점이 되는 겁니다. 또 김호중 씨가 사건을 주도적으로 조작했다는 뜻이기도 해서 더 큰 충격을 주기도 합니다. 네, 관련해서 김호중 씨 소속사 관계자는 저희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이 부분이 오보라는 주장을 내놨는데요. 김호중 씨가 사고 후 매니저 A씨에게 통화 녹취에는 대리 출석을 부탁하는 게 아니라 사고와 보험 처리 등을 부탁하는 짧은 내용이 전부고, 대리 출석 관련해서는 이 소속사 대표인 이 씨가 매니저 A 씨에게 대리 출석하라고 하는 녹취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해당 언론사에서 주장하는 녹취가 있다면 진작에 경찰 수사가 끝났을 것이라며 정황상 의심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찌됐건 운전자 바꿔치기를 지시했다는 소속사 대표의 해명 역시도 이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운 그런 점입니다. 온라인에서는 이 해명을 두고서 납득이 되지 않는다, 비상식적이다, 이런 여론이 많다고 하죠. 네,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소속사 측의 입장을 더 들어봤는데요. 이 소속사 관계자도 이광득 대표가 당시에 술을 꽤나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판단이 흐려져서 이 좀 안일하게 생각을 한 것 같다. 이게 당초 커질 일이 아니었지만 소속사 대표의 지시로 문제가 더 커지면서 김호중 씨가 비난받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김호중 씨가 왜 이런 지시를 그대로 받아들였냐 하는 이제 의문도 일각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관련해 이 소속사 관계자는요, 김호중 씨가 아무래도 이제 좀 사회 경험이 미숙하고 또 당시에 사고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는 데다가 너무나 당황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소속사 대표가 지시하는 대로 한 것뿐이고, 김 씨 본인도 현재는 굉장히 좀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상황을 전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또 이 의문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이요, 이 경찰이 김호중 씨한테 몇 차례 이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서 출석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김호중 씨가 이걸 여러 차례 무시했다는 겁니다. 김호중 씨 실제로 사고가 나고 17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경찰에 출석해서 음주 측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티즌들의 의문 제기 일리가 전혀 없다, 이렇게 보기는 또 어려울 듯 싶습니다. 만약 음주를 했다고 해도 사실상 17시간 뒤에 음주 측정을 한다면 결과는 음성이 나올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의 음주 측정은 무의미할 수밖에 없어 김호중 씨가 왜 그제야 출석했는지에 이 부분에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김호중 씨의 소속사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이 수차례 출석 연락을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저희 TV조선에 밝혔습니다. 김호중 씨가 평소에도 전화기를 꺼놓는 스타일이라 그 사이에 전화가 왔을지는 모르겠지만 경찰에서 당시 김호중 씨에게 문자 통보도 없었고 전화만 딱 한 차례 왔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래서 대신 연락을 받은 소속사 대표가 김호중 씨에게 연락을 해 그때 경찰 출석을 하게 된 것이라고 경위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은요, 김호중 씨가 뺑소니 사고를 낸 다음에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서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또 이런 보도도 내놨습니다. 네, 일부 언론은 경찰이 사고 이후 서울에 있는 김호중 씨의 집을 찾았을 때 김 씨가 집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제거를 했다라는 게 지금 이 소속사 측의 주장입니다. 관련해 이 김호중 씨 그 소속사 관계자가 저희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밝혔는데요. 이 매니저의 개인 판단으로 메모리 카드를 이미 파손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이제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보할 가능성이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요. 그리고 뭐 앞서서 경찰이 이걸 뭐 확인하기 위해서 이 김호중 씨의 자택과 소속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은 압수수색을 실시한 적이 없다, 오보다라고 조금 전에 대응을 한 바 있고요. 어쨌거나 이 고의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숨긴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뭐 증거 인멸 등 혐의가 적용될 여지도 있습니다. 뺑소니 후에 매니저와 운전자 바꿔치기, 또 사고 직후 집이 아닌 호텔에서 체류, 사라진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까지 경찰은 관련해서 이 사건이 소속사 차원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또는 조사 방해가 이루어졌을 가능성, 이걸 의심하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일부 언론에 따르면 김호중 씨가 사고 이후 현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골목에 정차를 했고 여기에 매니저 외에도 소속사 직원 여러 명이 함께 도착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전해진 바 있는데요. 경찰은 이번 뺑소니 사고가 소속사 차원의 조직적 은폐 시도가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고요. 또 경찰 관계자는 오늘 조선일보에 전문 변호사 등의 조언대로 법정에서 김 씨의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입을 맞추고 있을 가능성도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소속사 직원들의 범인 도피 공범 혐의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큰 무리가 빚어졌는데도 김호중 씨의 소속사는요, 이런 상황에서 예정된 공연을 강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서 또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호중 씨는 당장 모레와 19일에는 창원 지역에서 오는 23일과 24일에는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콘서트가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서울 공연은 베른린 피를 비롯한 세계 최정상 교향악단의 현역 단원들이 내한하는 공연으로 관심을 모은 바 있었죠. 김호중 씨와 관련해 의혹이 쌓이는 상황이지만 소속사 관계자는 팬들과의 약속은 지켜야 한다면서 공연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 씨는 트로트와 파바로티의 합성인 이 트바로티라는 별칭으로 불리며 많은 인기를 얻었던 만큼 이번 사건으로 이미지 실추를 피할 수 없다는 업계의 반응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김 씨의 과거 영상도 잠시 보고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전 스타킹에서 고딩 파바로티로 나왔던 김호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실제로 김호중 씨는 이 사고를 내고 경찰 조사를 받은 다음 날인 지난 11일 그리고 12일에도 콘서트를 그대로 진행한 사실이 이제 알려지면서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콘서트를 마친 뒤 팬들에게 안전 귀가하라라는 그 당부하는 글을 남긴 것도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이 운전사고, 그러니까 뺑소니 사고 피해자 신분인 김호중 씨가 이런 글을 올린 것은 좀 이중적이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김호중 씨, 임영웅 씨와 더불어서요, 어쨌든 트롯계에 정말 떠오르는 스타고 아니면 또 이미 떠오르는 스타죠. 그런데 이런 김호중 씨가 뺑소니 사건을 냈고 또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파장이 아주 큽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문제되는 혐의는요. 일단 뺑소니 관련해서는 사고 후 미조치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음주 운전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이제 매니저가 운전한 것처럼 해달라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범인 도피죄가 문제가 되거든요. 특히나 이제 블랙박스 메모리가 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교사까지도 지금 검토될 수 있는 혐의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김호중 씨가 어느 정도까지 관여가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수사일 겁니다. 지금 주장되는 것처럼 소속사 대표가 알아서 했고 지시한 게 아니라 만약에 김호중 씨가 이 범인 도피와 관련된 부분에서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해나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혐의까지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안은 좀 더 무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소속사 대표가 김호중 씨가 사회적인 어떤 그런 사회생활 부분에서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경황 없이 대처한 것 같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좀 동감하십니까? 근데 사회 경험이 보통 없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사고를 낸 것을 인지했을 가능성은 대단히 높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음주운전을 음주를 많이 했다고 치면 모르지만 현재 뭐 소속사 측에서는 술을 아예 안 먹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뭐 공황장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라도 더군다나 거기서 얼마 안 있다가 골목길에 정차를 했다라고까지 한다면 뭐 상당한 정도로 뭔가 이 상황 인식은 있었을 거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가운데 그 소속사 대표가 이래라 저래라 한 거를 거의 무비판적으로 받았다는 거는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서 경찰의 추가 조사가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태국에선 얼굴 공개입니다. 태국 언론이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해서 파타야의 호수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한국인 피의자 3명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네, 현지 시각으로 어제 더 네이션 등 태국 현지 언론은요, 한국 경찰이 이 파타야 일당 중 한 명을 체포했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들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파타야 한국인 남성 살해 피해자 모두 3명입니다. A씨 같은 경우에는 지난 12일 한국에서 붙잡혔고요. B씨는 캄보디아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아직 체포되지 않은 C씨의 경우에는 이 다른 나라로 미입국했을 걸로 추정해서 현재 한국과 태국 경찰이 추적 중인데요. 이 과정에서 현지 언론이
이 용의자 2명의 여권 사진을 공개를 했고 또 현지 CCTV에 찍힌 모습도 모자이크 없이 방송에 그대로 노출을 했습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이들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 결정되지 않은 상태죠. 이런 상황에서 어제는 국내에서 붙잡힌 피의자 A씨가 살인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는데요. 옷으로 얼굴을 가린 채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모습 보고 오겠습니다. 혐의 인정합니까? 왜 살해하셨습니까? 피해자한테 할 말 없으십니까? 공부 어딘지 알고 있어요? 혐의 인정 안 합니까? 뭐라고요? 제가 죽인 거 아니에요. 저 아무것도 몰랐어요. A씨의 구속으로 경찰 수사도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은 캄보디아에서 붙잡힌 피의자의 국내 송환을 서두른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태국 법원은 피의자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고 태국 매체들은 태국 경찰이 구속된 A씨를 비롯해 캄보디아에서 체포돼 현지에 구금된 B씨 등 피의자 3명 모두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우리 경찰은 국내에서 체포된 A씨는 국내에서 사법 처리를 진행하는 방안을 태국 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해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캄보디아 경찰 입장에서도 태국 경찰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또 새롭게 밝혀진 사실들도 있죠. 네, 이 태국 경찰 등에 따르면 이 피해자의 어머니가 돈을 요구하는 협박 전화를 받았다라고 진술한 점을 들어서 이들이 금전적인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현지 경찰은 이 피의자들이 범행을 사전에 공모한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범행이 일어나기 전에 피해자가 이들에게 재산이 많다는 걸 보여줬고 이들이 한 클럽에서 피해자를 불러서 이곳에서 약을 먹이고 의식을 잃게 한 뒤에 미리 준비한 차량에 피해자를 옮긴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또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의식을 되찾자 강도를 목적으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강요를 하면서 집단 폭행이 이루어진 것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5월에 눈이 펑펑입니다. 여름이 곧 닥칠 그런 5월 중순에 강원도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이례적으로 대설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네, 5월 중순이면 이제 곧 여름이 올 시기인데 그런데 어제부터요, 이 강원 산간 고지대를 중심으로 많이 눈이 쌓여서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 화면 보시면요, 지금은 눈이 그쳤지만 이 많은 눈이 내린 것을 보여주듯 이 하얀 눈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오늘 오전 강원도 평창 오대산 두로령의 모습인데요. 자, 다음은 태백산 천재단입니다. 이곳도 눈이 많이 쌓여 있고요. 또 안개까지 자욱히 껴있는 모습입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 강원도 설악산 소청 대피소에 40cm, 중청 대피소 인근에는 20cm의 눈이 쌓였고 강원도 고성 향로봉에는 15cm에 가까운 눈이 내렸는데요. 대설특보는 모두 해제가 됐지만 강원도 중남부의 높은 산간에는 앞으로도 1에서 한 5cm 안팎의 눈이 더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5월 초까지 강원 산지에 눈이 내리는 경우는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5월 중순에 대설특보까지 내려진 건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하죠.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새로 내려 쌓이는 눈이 5cm 이상 되리라 예상될 때 내려지게 되죠. 3년 전인 지난 2021년 5월 1일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5월 중순을 넘어가는 시점에 5cm 안팎으로 많은 적설량이 기록되는 것은 흔치 않은 현상인데요. 실제로 기상청에 따르면 자료가 확인되는 1996년 이후 5월 중순에 대설특보가 발령된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달동네의 변신입니다. 서울 내에서 마지막 달동네라고 불리는 이 판자촌 개발이 속속 가시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중에서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한 개미마을이 대대적인 재개발의 길을 걷게 될 전망입니다. 이 서대문구 등에 따르면요, 개미마을을 비롯해서 홍제 4재개발 해제구역 및 공제개발에서 탈락한 문화마을 일대를 통합해서 이 신속통합길 재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지난달에는 토지주를 대상으로 해서 이 스토기의 후보지 동의서를 교부한 데 이어서 최근에는 주민 설명회도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이 마을이 이렇게 특히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이유는요. 최근 아주 연예인 못지않게 인기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죠. 바로 MBC 김대호 아나운서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본인의 돈으로 여기에 집을 샀다. 그러면서 그 생활을 공개를 해서 아주 큰 관심을 모은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마을은 김대호 아나운서가 MBC의 한 예능에서 개미마을에 있는 자신의 집을 소개해 관심을 모으기도 한 곳인데요. 방송에서 김 아나운서는 개미마을 단독주택을 2억 500만 원에 매수했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또 개미마을은 70여 년 전 6.25 전쟁 당시 피난민이 모여들며 형성된 판자촌으로 서울의 대표적인 노후불량 주택지로 꼽힌 바 있고요. 영화 7번 방의 선물에서 주인공이 살인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가기 전에 딸과 함께 살던 곳도 개미마을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곳은요, 2006년에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가 됐는데 그 이후에 여러 차례 개발이 추진됐지만요, 집 소유 관계가 또 복잡하고 또 사업성이 낮다 이런 평가가 나와서 번번이 좌초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개미마을과 그 주변은 모두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묶여 있어 용적률이 150%로 제한됩니다. 즉 4층 이하 다세대, 연립, 단독 등 이 저층 주택만 지을 수 있는 건데요. 이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2006년 개발 제한 구역 해제 이후 재개발 사업과 주거 환경 관리 사업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이 추진됐지만 복잡한 소유 관계와 낮은 사업성 등으로 번번이 무산된 것도 이 이유의 소입니다. 이에 서대문구는 서울시와 이 일대 종상향을 논의하고 사업성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